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화입니다. 오늘 벌써 책 읽는 배우 5번째인데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 하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관 기담이라는 소설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 소설은 도서관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짙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막 상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 기담을 내용으로 한그 그림책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그림책보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상상하는 게 저한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하루키 소설이 그 해변의 카프카도 그렇고 뭐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워낙 그 메타포가 많아서 그런 거인데 이 도서관 기담은 정말 그 중에서도 끝판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어,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도서관은 아주 조용했다. 책이 소리를 전부 흡수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책에 흡수된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물론 어떻게도 되지 않는다. 요컨대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공기의 진동이 흡수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책에 흡수된 진동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도 되지 않는다. 진동은 다만 단순히 사라져 버렸을 뿐이다. 진동은 어차피 언젠가는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영구운동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구운동은 영구히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란 것도 영구운동은 아니다. 다음 주가 없는 이번 주란 것도 있다. 지난 주가 없는 이번 주란 것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가 없는 다음 주는 이제 그만하자. 아무튼 나는 도서관에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아주 조용했다. 도서관은 필요 이상으로 조용했다. 나는 방금 산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으므로 회색빛 리놀륨 바닥은 뚜벅뚜벅하는 딱딱하고 메마른 소리를 냈다. 어쩐지 내 구두 소리 같지가 않았다. 새 구두를 신으면 자신의 발소리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대출 코너에서 본 적이 없는 중년 여성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주 두꺼운 책인데 오른쪽은 외국어, 왼쪽은 일본어로 쓰인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같은 문장은 아닌 듯했다. 좌우의 단락이나 행이 전혀 달랐으며 사파도 달랐다. 왼쪽 페이지의 사파는 태양계의 궤도를 그린 그림이었고 오른쪽 것은 잠수함의 밸브 비슷한 금속 부품이었다. 무엇에 대한 책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응,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이 책 위를 달리고 있었다. 눈의 움직임으로 보아 왼쪽 눈으로는 왼쪽 페이지를, 오른쪽 눈으로는 오른쪽 페이지를 읽는 것 같았다. 미안합니다. 하고 나는 말을 걸었다. 그녀는 책을 옆으로 밀어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책을 반납하러 왔습니다. 하고 나는 말하고 두 권의 책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한 권은 잠수함 건조사이고 또 한 권은 어느 양치기의 회상이었다. 어느 양치기의 회상은 상당히 재미있는 책이었다. 그녀는 책의 뒷표지를 넘겨서 기한을 살폈다. 물론 기한 내이다. 나는 날짜나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것이다. 양치기도 그렇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양들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져 버린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출 카드 뭉치를 살피고 내 카드 2장을 돌려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자신의 독서로 돌아갔다. 책을 찾고 있는데요. 나는 말했다. 계단을 내려가서 오른쪽 107호실 하고 그녀는 짤막하게 말했다. 계단을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자 정말 107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다. 아주 깊고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문을 열면 그대로 브라질로라도 가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도서관에 100번도 더 왔지만
지하실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아무려면 어때? 나는 문을 두드렸다. 가볍게 두드렸을 뿐인데도 경첩이 빠져나오려고 했다. 아주 불량스러운 문이었다. 나는 경첩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살며시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작고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뒤쪽에는 얼굴에 작은 검버섯이 잔뜩 핀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대머리였고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어딘지 깔끔하지 못한 대머리였다. 쪼글쪼글하게 구부러진 흰 머리카락이 산불이 난 뒤와 같은 느낌으로 두피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차라리 전부 면도기로 밀어버리면 좋을 텐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건 물론 다른 사람의 문제다. 어서 오시오. 무슨 용건이요? 하고 노인이 물었다. 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시면 다음에 하고 나는 말했다. 아니요. 바쁠 리가 있겠소. 그게 내 일인데. 무슨 책이건 찾아드리죠. 그래, 어떤 책을 찾으시는 거요? 라고 노인은 말했다. 실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세금 징수 정책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노인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옳거니, 오스만 터키 제국의 세금 징수 정책이라. 나는 마음이 무척 불편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세금 징수 정책을 꼭 알고 싶은 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지하철 안에서 오스만 터키 제국의 세금 징수 정책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고 문득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법이라는 주제라도 별 상관없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세금 징수 정책 하고 노인은 대뇌었다. 하지만 별 상관없습니다. 그다지 급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꽤 전문적인 거니까요. 국회 도서관에라도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실없는 소리 하지 말게 하고 노인은 화난 듯이 말했다. 여기엔 분명히 오스만 터키 제국의 세금 징수 정책을 다룬 책이 몇 권이나 있어.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네. 노인은 방 안쪽에 있는 철제문을 열고 별실로 사라졌다. 나는 거기에 선 채 15분이나 노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도중에 몇 번이나 도망가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노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만뒀다. 작고 검은 벌레가 전등갓 아래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노인은 세 권의 두툼한 책을 안고 돌아왔다. 모두 매우 낡고 장정이 너덜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떠돌았다. 자, 이거 하고 노인은 책을 건넸다. 오스만 터키 세금 징수 역사, 그리고 오스만 터키 세금 징수 관리의 일기, 그리고 또 오스만 터키 제국 내의 비납세 운동과 그 탄압에 관하여. 어때? 분명히 있잖은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는 그 책 3권을 받아들이고 출구를 향해 나갔다. 잠깐 기다려. 그 책은 3권 모두 대출 금지란 말이야. 확실히 책 겉장에는 대출 금지라는 빨간 표지가 붙어 있었다. 만일 읽고 싶다면 안쪽 방에서 읽도록 되어 있네. 하지만 하고 나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5시 12분이었다. 이제 도서관도 폐관 시간이고요. 저녁 식사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어머니가 걱정하시기 때문에. 폐관 시간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내가 괜찮다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내 호의가 싫단 말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책들을 찾은 거지? 응? 운동 때문인가? 정말 죄송합니다. 결코 악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출 금지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고 나는 사과를 했다. 노인은 깊은 기침을 하고는 휴지에다가 가래를 뱉었다. 그러고는 잠시 그걸 바라보다가 휴지통 대신에 바닥에 놓인 마본지 상자 속에다 버렸다. 얼굴에 검버섯이 떨리고 있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하고 노인은 내뱉듯 말했다. 내가 자네 나이에는 그야말로 피나도록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단 말이야. 그럼 30분만 읽다 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힘없이 말했다. 나는 무엇이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릴 때 계획에 몰린 다음부터는 저의 귀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거의 광란 상태가 되곤 합니다. 나머지는 이번 일요일에 와서 읽겠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약간은 누그러졌다. 나는 안도했다. 이쪽으로 오게. 하고 노인은 철제문을 열고 나에게 손짓을 했다. 문의 안쪽은 어두컴컴한 복도였다. 낡은 전등불빛이 먼지처럼 희뜩희뜩했다. 내 귀를 따라오게. 하고 말하고 노인은 복도를 걸어갔다. 기묘한 복도였다. 잠시 걸어가자 복도는 좌우로 갈라져 있었다. 노인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바로 그 뒤로 꼭 개미굴처럼 여러 개의 새끼리 복도의 양옆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새끼 중에 하나로 들어섰다. 나는 세 권의 책을 가슴에 안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노인의 뒤를 쫓아갔다. 노인의 걸음은 보기보다 빨라서 나는 도대체 몇 번째 샛길로 들어섰는지도 알 수 없었다. 조금 가다간 또 샛길, 그리고 T자 모양의 갈림길. 내 머리는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시립 도서관의 지하에 이런 광대한 미로가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시가 이런 지하 미로의 건설 예산을 승인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나는 노인에게 그 점을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호통만 들을 것 같아서 그만뒀다. 막다른 곳에 똑같은 철제문이 있었다. 문에는 열람실이라는 표찰이 달려 있었다. 주인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내 구두만이 뚜벅뚜벅 소리를 내고 있었다. 노인은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걸었다. 노인은 상의 주머니에서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전등 아래에서 열쇠 하나를 골라 문의 열쇠 구멍에 밀어넣고 돌렸다. 어쩐지 이상한 거부감이 밀려들었다. 자, 이제 어쩐다 하고 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가세 하고 말했다. 하지만 안은 너무 컴컴한걸요 하고 나는 항의했다. 노인은 불쾌하다는 듯이 헛기침을 한 후 등을 꼿꼿이 펴고 내 쪽을 향했다. 노인이 갑자기 덩치 큰 사나이가 된 것처럼 보였다. 눈이 저녁녘의 사냥처럼 반짝였다. 이보게 젊은이, 아무도 없는 방에 전등을 하루 종일 켜놓으란 말인가? 응? 자네가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 에이, 시끄럽군. 이제 됐네. 돌아가게. 어디든지 가버려. 미안합니다 하고 나는 사과했다. 나 자신도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노인은 어쩐지 불길한 존재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화만 내는 불행한 노인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노인에 관해선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지 정말 모른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아. 입으론 무슨 말이든 하지. 아니, 정말 다릅니다.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괜찮습니다. 하고 노인은 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럼 안에 들어가는 거지. 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곤 하는 것일까? 안에 들어가면 곧 계단이 나와 굴러떨어지지 않게 벽에 난간을 꼭 붙들어 하고 노인은 말했다. 나는 앞장서서 어둠 속을 나아갔다. 등 뒤에서 노인이 문을 닫았다. 딸깍하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왜 문을 잠그는 거죠? 규칙이야, 규칙. 위에 있는 놈들이 그런 규칙을 몇천 몇만 개나 만들었다고.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면 곤란해. 나는 체념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무척 긴 계단이었다. 마치 잉카의 우물 같았다. 벽에는 푸석푸석하게 녹슨 철제 난간이 붙어 있었다. 한 줄기의 햇살도 한 가닥의 불빛도 없다. 머리에서부터 두건이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캄캄했다. 내 가죽 구두가 뚜벅거리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구두 소리가 아니면 내 발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제 됐어. 거기서 멈춰.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나는 멈춰섰다. 노인은 나를 밀어젖히듯 앞으로 나서더니 주머니에서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열쇠를 꺼냈다. 그러고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완전한 암흑이었는데도 노인은 마치 뭐든지 다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부터 정겨운 노란 불빛이 흘러나왔다. 약한 빛이었지만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문 안쪽에서 양의 모습을 한 작은 몸집의 사내가 나와서 나의 손을 잡았다. 야, 잘 왔어. 하고 양 사나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말했다. 뭐가 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양 사나이는 진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손에는 검은 장갑, 발에는 검은 작업화, 그리고 얼굴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마스크로부터 부팀성 있어 보이는 두 개의 작은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 모습은 그에게 무척 잘 어울렸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가 안고 있는 책에 흘낀 눈길을 주었다. 자넨 이리로 책을 읽으러 온 건가? 그렇습니다. 나는 말했다. 정녕 자네 의지로 여기에 온 건가? 양 사나이의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묘했다. 나는 입을 머뭇거렸다. 분명하게 대답하게.
자네 의지로 온 것 아닌가? 모르물쭈물하나 이 늙은이에게 장피를 줄 셈인가? 하고 노인이 다그쳤다. 제 의지로 왔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그것 보게. 하고 노인이 득이양약한 듯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아직 어린애 아닙니까? 하고 양 사나이가 노인을 향해 말했다. 에이 시끄러. 노인은 갑자기 바지 뒤에서 짧은 버드나무 가지를 꺼내더니 양 사나이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어서 방으로 끌고 가라고. 양 사나이는 난처한 듯한 표정을 짓고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입술 언저리가 뻘겋게 부풀어 올랐다. 자, 죄송해요. 자,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독서실이지. 자넨 책 읽으러 왔다고 했잖은가. 양 사나이가 앞장을 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개미굴처럼 구불구불 구분 좁은 복도를 걸어갔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걸었다. 몇 번인가 오른쪽으로 꺾었고 몇 번인가 왼쪽으로 꺾었다. 비스듬한 모퉁이도 있고 S자형 커브도 있었다. 그 때문에 출발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나는 방향 확인하는 것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 뒤론 줄곧 양사나이의 펑퍼짐한 등허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양가죽 옷엔 짤막한 꼬리도 달려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그것이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렸다. 자, 이제 다 왔네. 라고 말하며 양사나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만요. 이건 감옥이 아닙니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 하고 양사나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 그대로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당신이 독서실로 간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 아닙니까? 속은 거야. 하고 양사나이가 간단하게 대꾸했다. 속인 거지. 하고 노인은 말했다. 대체 그런. 노인이 바지 뒤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꺼내 나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입 다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책 3권을 전부 읽고 외워버려. 한 달 뒤엔 내가 몸소 시험을 하겠어. 똑바로 외우고 있으면 여기서 내보내 주겠다. 말도 안 돼요. 한 달 만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전부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집에선 지금쯤 어머니가. 하고 나는 항의했다. 노인이 버드나무 가지를 다시 내리쳤다. 내가 살짝 몸을 비키자 그것은 양사나이의 얼굴에 맞았다. 노인은 화가 나는 듯이 다시 한번 양사나이를 후려쳤다. 끔찍했다. 어쨌든 이 놈을 안에 쳐넣어. 그렇게 말하고는 노인은 성큼성큼 걸어서 사라졌다. 저 아프지 않습니까? 하고 나는 양사나에게 물어보았다. 괜찮아. 난 이 골이 났으니까. 그보다도 자네를 이 안에 넣어야 하는데 어째 내키지를 않는걸요? 나도 그래. 하지만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또 지독하게 얻어맞게 되는 거지. 나는 양 사나이가 가엾어서 점잖게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감옥 안에는 침대와 책상과 수세식 변기가 있었다. 세면대엔 칫솔과 컵이 놓여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무척 지저분했다. 치약은 내가 싫어하는 딸기 맛이었다. 무거운 철제문은 위쪽으로 격자가 붙은 감시창이, 아래쪽으로는 가늘고 긴 배식구가 붙어 있었다. 양 사나이는 책상의 전기 스탠드의 스위치를 몇 번이나 켰다 껐다 하고 나서 내 쪽을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나쁘진 않지? 네, 그냥. 식사는 하루 3번. 3시엔 도넛하고 오렌지 주스도 줄게. 도넛은 내가 직접 만들지. 바삭바삭한 게 아주 맛있어. 거참 고맙군요. 자, 그럼 발을 내놔봐. 나는 발을 내밀었다. 양 사나이는 침대 밑에서 무거워 보이는 둥근 쇳덩어리를 꺼내어 그 끝에 달린 사슬을 내 발목에 채우고 열쇠를 걸었다. 그러고는 그 열쇠를 양가죽의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잠갔다. 굉장히 서늘하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뭐 곧 익숙해질 거야. 얼른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올게. 그 양아저씨, 정말로 한 달이나 여기 있어야 되나요?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지. 한 달 뒤에 정말 여기서 나가게 해주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하기 곤란해. 부탁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셔요. 결국은 말이지. 톱으로 머리가 잘리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선 뇌수를 쭉쭉 빨아먹히는 거지. 나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감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무엇이 잘못되어 버린 것일까? 나는 무엇 하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괜찮아.
괜찮아.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하고 양사나이가 말했다. 저 양아저씨, 어째서 제가 뇌수를 쭉쭉 빨아먹혀야 하는 건가요?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아, 그건 말이야. 지식이 꽉 찬 뇌수란 건 아주 맛있으니까. 그 뭐랄까, 그 찐득찐득한 데다가 알알이 웅어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지식을 꽉 채워서 빨아먹는다는 그거군요. 그런 셈이지. 양사나이는 옷에 붙어있는 주머니에서 세븐스타 담배를 꺼내어 100엔짜리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지만 어느 도서관에서나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 말하자면 자네 눈이 나빴던 거야. 어느 도서관에서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네. 글쎄, 지식을 대출하는 것뿐이라면 도서관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게다가 뇌수를 다 빨려도 지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 자네만 해도 다른 데선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고 싶어서 이리로 온 게 아닌가? 저 아닙니다. 그저 순간적인 생각에서 그랬던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왔다고요. 안 됐군. 양사나이는 딱하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여기서 내보내주지 않겠어요?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그랬다간 그때 내가 지독한 꼴을 당하게 되거든. 정말 지독해. 전기톱으로 배를 절반쯤 잘라버리니까. 지독하지? 끔찍하군요. 나도 옛날에 한번 당한 적 있었는데 도로 맞부는데 2주일이나 걸렸어. 2주일이나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가 단념하게.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내가 책 읽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양사나이는 몸을 벌벌 떨었다. 그것만큼은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나쁜 말을 안 할 테니까. 이 지하실에 또 다른 지하에 더 끔찍한 곳이 있다고. 내 술을 빨아먹히는 쪽이 훨씬 낫다고. 양사나이가 가버리자 나는 감옥 속에서 혼자 남겨졌다. 나는 딱딱한 침대에 엎드려서 1시간가량 흐느껴 울었다. 푸른 메밀을 넣어 만든 베개가 눈물로 축축히 젖었다. 도대체 어쩌면 좋을지 대책이 서진 않았다. 뇌수를 쭉쭉 팔아먹히는 것도 싫었지만 더 끔찍한 지하의 다른 장소로 끌려가는 것도 싫었다. 시계는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다. 집에선 어머니가 틀림없이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밤중이 되어도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신이 이상해서 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어머니인 것이다. 항상 나쁜 것만 상상하는 것이다. 나쁜 것을 상상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어머니는 내 찌르레기에게 뭐이나 제대로 주고 있을까? 7시에 노크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더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소녀가 음식 운반 수레를 밀고 방으로 들어왔다. 눈이 아플 정도의 아름다움이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손과 다리와 목은 금세라도 똑 부러질 것처럼 가늘고 긴 머리카락은 보석을 녹여 넣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누구나가 꿈꾸는, 그리고 꿈에서밖에 볼 수 없는 소녀였다. 그녀는 한동안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수레 위에 음식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나는 멍하니 어리 빠진 채 그녀의 조용조용한 동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리는 공을 들인 것이었다. 성게수프와 삼치의 사우어 크림과 서양 참깨로 무친 아스파라거스와 포도주스, 그것들을 늘어놓고는 그녀는 이제 그만 울고 밥을 먹어요 라는 손짓을 했다. 아가씨 말을 못하나요?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그래요. 어릴 때 성대를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사나이의 심부름을 하고 있나 보군요. 그래요. 그녀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심장이 둘로 쪼개질 만큼 아름다운 미소였다. 양사나이는 친절한 분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나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살며시 눈을 내리깔고는 이내 방에서 사라져버렸다. 5월의 미풍처럼 가벼운 동작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음식은 맛있었지만 절반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마치 납덩어리를 위장에 사정없이 밀어넣는 듯한 기분이었다. 식기를 치우고 나서 침대에 들어누워 도대체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 지하에 이런 미로가 있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누군가가 누군가의 뇌수를 빨아먹는다는 일 따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어머니를 미치게 하거나 찌르레기를 굶어 죽게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곳을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고
문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게다가 설사 이 방에서 빠져나간다 해도 캄캄한 미로를 어떻게 벗어나가야 할 것인가. 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한동안 울었다. 나는 마음이 아주 유약해서 언제나 어머니와 찌르레기 생각만 하고 있다. 어째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필시 개에게 물린 탓일 것이다. 한바탕 울고 나서 그 아름다운 소녀를 생각하며 기운을 내기로 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양 사나이는 아름다운 소녀나 그다지 나쁜 사람들로는 여겨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나는 오스만 터키 세금 징수 관리 일기를 손에 들고 책상에 앉아 페이지를 펼쳤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우선 유순해진 척을 해야 한다. 그렇긴 해도 그건 힘든 일은 아니었다. 나는 원래 아주 유순한 성격이니까. 오스만 터키 세금 징수 관리 일기는 옛터키어로 쓰여진 난해한 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술술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읽은 부분은 하나하나 남김없이 머릿속에 기억되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실로 대단한 느낌이다. 이해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뇌수를 쭉쭉 빨아먹혀도 좋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똑똑해지고 싶다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나는 책장을 넘겨가면서 세금 징수 관리 입은 아르무드 하슐이 되어 사진은 훨씬 더 긴 이름이지만 반달 모양의 칼을 허리에 차고 세금을 거들어 바그다드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거리에는 닭과 담배와 커피 냄새가 가라앉은 강물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과일 장수는 본 적조차 없는 과일을 팔고 있었다. 하술은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이가 있었다. 그는 인꼬 2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인꼬는 찌르레기 못지않게 귀여웠다. 하슐인 나는 3명의 아내들과 몇 번인가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일은 뭐랄까 무척 이상하다. 9시 반에 양 사나이가 커피와 쿠키를 가지고 돌아왔다. 아이쿠, 이런 깜빡했대. 벌써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요, 양 아저씨. 아주 재미있어요. 그거 잘 됐군. 하지만 커피라도 안 먹으면 마시게나. 처음부터 너무 파고들면 나중에 힘들어져. 나는 양 사나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먹었다. 바삭바삭. 저 있잖아요, 양 아저씨. 뇌수를 빨아먹힌다는 건 어떤 느낌인 건가요?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아, 그건 생각만큼 나쁘진 않은가 봐. 마치 머릿속에 얽힌 실을 쭉 뽑는 것 같은 느낌이래.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말이야. 뭐 그런 거야. 빨아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인생을 멍하니 꿈이나 꾸면서 보내게 되는 셈이지.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이 초조할 것도 없고 시간 걱정을 하거나 숙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 어떻게 근사하지? 글쎄요. 하지만 톱으로 머리를 잘리게 되겠죠? 그야 조금은 아프겠지. 하지만 그런 건 금방 끝나버리거든. 그럴까요? 하고 나는 말했다. 어쩐지 이야기가 너무 간단하다. 그런데 그 예쁜 여자아이는 뇌수를 빨아먹히지 않았나요? 양 사나이는 의자에서 20cm도 더 뛰어올랐다. 만들어 붙인 귀가 펄럭펄럭 흔들렸다. 뭐야? 예쁜 여자아이라는 건? 식사를 갖다 준 여자아이 말이에요. 이상하군. 식사는 내가 가져왔지 않은가? 그때 자넨 쿨쿨 자고 있었어. 내가 예쁜 여자아이는 아니잖아. 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아이쿠. 다음날 저녁 아름다운 벙어리 소녀가 다시 내 방에 나타났다. 그녀는 손수레 위에 저녁 식사를 싣고 있었다. 이번 식사는 트루지 소시지에 포테이토 샐러드를 곁들인 음식과 실로 꼰파르시와 모순 샐러드와 주전자에 든 진한 홍차였다. 쐐기풀 무늬의 멋진 주전자였다. 찻잔도 스푼도 이상적인 고풍스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천천히 드세요. 남기지 마시고요. 라고 아름다운 소녀는 손짓으로 나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생긋 웃었다. 하늘이 두 조각 날 만큼 근사한 웃음이었다.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죠? 저는 저일 뿐이에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귀에서가 아니라 내 가슴의 한복판에서부터 들려왔다.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다. 하지만 양 사나이는 아가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그녀는 조그만 입술에 한 손가락을 갖다 대고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명령에 따르는 데에는 선수다. 특수한 능력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양 사나이에게는 양 사나이의 세계가 있죠. 저한텐 제 세계가 있고 당신한텐 당신 세계가 있듯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양 사나이의 세계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세계가 모두 이곳에 한데 뒤섞여 있다는 말이군요. 그리고 포개져 있는 부분도 있고 포개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다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다. 개에게 물린 이후로 두뇌 회전이 약간 나빠졌을 뿐이다. 알았으면 어서 식사하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저 제대로 밥을 먹을 테니까 잠시만 여기 있어주지 않겠어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쓸쓸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침대 끝에 걸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내가 저녁밥을 먹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받는 유리 장식품처럼 보였다. 지난번에 아가씨와 닮은 여자아이를 보았어요. 아가씨와 같은 또래고 똑같이 예쁘고 아가씨와 똑같이 비슷한 향기가 났어요. 하고 나는 포테이토 샐러드를 먹으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짓고 있었다. 한번 나의 어머니와 찌르레기를 만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찌르레기는 정말 근사하거든요. 그녀는 아주 약간 고개를 움직였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도요. 어머니 나를 지나치게 걱정하시거든요. 하고 나는 덧붙였다. 어릴 때 걔한테 물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걔한테 물린 건 내 탓이죠. 어머니 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날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글쎄 걔는 어떤 개요? 하고 소녀가 물었다. 커다란 검은 개였어요. 보석이 박힌 가죽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눈이 초록색이었죠. 다리가 아주 굵고 발톱이 6개나 있었죠. 귀 끝은 둘로 갈라져 있었고 코는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갈색이었어요. 걔한테 물린 적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나는 잠자코 저녁 식사를 계속했다. 식사를 끝내고 접시를 치우고 나서 홍차를 마셨다. 봐요. 여기를 나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찌르레기한테로 함께 돌아가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문에는 전부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바깥은 깜깜한 미로에다가 내가 도망치면 양 사나이가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 술을 빨리는 건 싫겠죠? 내 술을 빨아먹히면 두 번 다시 나와는 만날 수가 없게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겹쳐져 있는 것이다. 뇌수를 빨리고 싶지 않았고 아름다운 소녀와 헤어지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캄캄한 어둠은 무서웠고 양 사나이가 괴로운 꼴을 당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양 사나이도 함께 도망치는 거예요. 당신하고 저하고 양 사나이 셋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군요. 하지만 언제? 하고 내가 물었다. 내일. 하고 소녀는 말했다. 내일은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 날이에요. 할아버진 초승달이 뜨는 날 저녁밖에는 잠을 자지 않아요. 양 사나이가 승낙을 할까요? 모르죠. 그건 양 사나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니까요. 그렇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이제 좀 가봐야겠어요. 양 사나이에게는 내일 밤이 될 때까지 이 일을 말하면 안 돼요. 라고 소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름다운 소녀는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아주 약간 열린 문틈 사이로 훌쩍 모습을 감추었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을 즈음에 양 사나이가 도넛과 레모네이드를 담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잘 돼가나? 예, 양아저씨. 지난번에 약속했던 도넛을 가져왔지. 갓 튀긴 거니까 바삭바삭할 때 먹는 게 좋아. 고맙습니다, 양아저씨. 나는 책을 치우고 도넛을 먹었다. 확실히 바삭바삭한 게 아주 맛이 좋았다. 어떤가? 맛있지? 예, 양아저씨. 이렇게 맛있는 도넛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양 아저씨가 도넛 가게를 차린다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겠는데요? 아, 나도 말이야. 그걸 좀 생각해봤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말이야.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양 사나이는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있었던 침대에 걸쳐 앉았다. 침대 끝에는 짧은 꼬리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소용없어. 아무도 나 같은 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상한 꼴을 하고 있겠다. 이도 제대로 닦지 않겠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물건을 팔고 접시를 닦고 냅킨을 접고 돈 계산을 할게요. 양 아저씨는 안에서 도넛을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하고 양 사나이는 씁쓸한다는 듯이 말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결국 나는 여기서 줄곧 버드나무 가지로 얻어맞을 거고 자넨 조금만 있으면 뇌수를 빨아먹힐 게 아닌가 라고 세고로 말하는 것 같았다. 양 사나이는 어두운 얼굴을 한 채 쟁반을 들고 방을 나섰다. 나는 자칫하면 탈출 계획에 대해 털어놓을 뻔했으나 아름다운 소녀의 말을 떠올리곤 그만두었다. 아무튼 내일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해질 것이다.
오스만 터키 세금 징수 관리 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나는 다시금 세금 징수 관리 입은 아르무드 하술이 되었다. 낮에는 바그다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두 마리의 인꼬에게 모이를 주었다. 밤하늘에는 면도칼처럼 가느다란 달이 떠 있었다. 멀리서 누군가의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흑인 노예가 방에 향을 피우고 나서 작은 파리채를 들고 내 주변에 모기를 쫓아냈다. 침대에서는 세 아내 중에 한 명인 아름다운 소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좋은 달이에요. 내일은 초승달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인꼬에게 모이를 줘야겠는데? 라고 내가 말하자 그녀는 인꼬한테는 아까 모이를 주지 않았나요? 라고 했다. 그런가? 그랬구나. 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인꼬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녀가 옷을 벗고 나도 옷을 벗었다. 그녀의 몸은 미끈했고 근사한 향기가 났다. 면도칼 같은 달빛이 그녀의 몸에 알 수 없는 빛을 던지고 있었다. 피리 소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모기장이 쳐진 넓은 침대 위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침대는 주차장만큼 넓었다. 옆방에서는 인꼬가 울고 있었다. 아주 좋은 달이에요. 내일은 초승달이에요. 잠시 후 아름다운 소녀가 말했다. 그렇군. 하고 나는 대답했다. 초승달이라는 말에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나는 하인을 불러 침대에 들어놓은 채 물담배를 피웠다. 초승달이라는 말에는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군.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질 않는다. 초승달이 뜨는 밤이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해지지요. 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말했다. 확실히 그 말대로다. 초승달이 뜨는 밤이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나는 잠들었다. 초승달 밤은 눈먼 돌고래처럼 살며시 찾아왔다. 물론 도서관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하늘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진한 잉크블루빛의 어둠은 육중한 철문과 미로를 빠져나와 내 주변을 소리도 없이 둘러쌌다. 어쨌든 초승달 밤이 찾아왔던 것이다. 저녁녘에 노인이 독서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는 지난번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여전히 버느나무 가지를 끼고 있었다. 그는 나의 독서 진척 상황을 보고는 꽤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노인이 만족해했기 때문에 나도 조금 기뻤다. 꽤 잘했군. 하고 노인은 말한 뒤 턱을 푹푹 긁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가는 것 같군 그래. 놀랄만한 아이야. 예, 뭐... 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칭찬받는 게 아주 좋다. 일찌감치 책을 읽어버리면 하고 말하고 나서 노인은 그대로 입을 다물고 물끄러미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굉장히 오랫동안 노인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몇 번이나 눈을 피하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노인의 한 쌍의 눈과 내 한 쌍의 눈이 무엇인가로 꼭 묶여있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노인의 눈은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방 안벽 전체가 안구의 흰색과 검은색으로 뒤덮였다. 나이가 들어 달아 흐릿해진 흰색과 검은색이다. 그동안 노인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이윽과 안구는 썰물처럼 점점 오그라들더니 노인의 눈두덩이에 다시 폭 거쳐 들어갔다. 나는 눈을 감고 간신히 한숨을 내쉬었다. 일찌감치 이 책을 읽어버리면 일찌감치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지. 그 밖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알겠나? 예. 무슨 불만은 없는가? 어머니와 찌르레기는 잘 있을까요? 라고 내가 물어보았다. 세상은 아무 탈 없이 흘러가고 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일을 생각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각자 살아가고 있다. 자네의 모친도 마찬가지고 자네의 찌르레기도 마찬가지지. 모두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예 하고 말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나가고 나서 30분쯤 있다가 아름다운 소녀가 여느 때처럼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초승달 밤이군요.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군요. 하고 아름다운 소녀는 조용히 말하곤 침대 끝에 살며시 앉았다. 초승달의 어둠 때문에 눈이 지끈지끈 아팠다. 정말 오늘 이곳을 나가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아름다운 소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무척 피곤한 듯 했다. 안색이 여느 때보다 창백해 맞은편 벽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그녀의 몸속에서 공기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 아파요? 조금요. 초승달 탓이에요. 초승달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미치기 시작한대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은걸요. 그녀는 생긋 웃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틀림없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가씨는 제 일은 제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의 일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가씨가 없어져 버리면 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해질 거예요. 그럴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데 라고 나는 말했다. 길은 양사나이가 알고 있어요. 제가 꼭 뒤따라 갈 테니 먼저 도망치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는 빨려 들어가는 듯이 사라졌다. 소녀가 사라져버리자 나는 무척 쓸쓸해졌다. 이제 그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9시 전에 양 사나이가 도넛을 접시에 가득 담아서 들고 왔다. 오늘 밤 여기서 도망친다며? 하고 양 사나이가 말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하고 나는 약간 놀라 물었다. 어떤 여자아이가 가르쳐 주었지. 굉장히 예쁜 아이였어. 이 근처에 그런 여자아이가 있다는 건 또 몰랐지 뭔가. 친구인가? 예, 뭐. 하고 나는 말했다.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 하고 양 사나이가 말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 양 아저씨에게도 반드시 친구가 잔뜩 생길 겁니다. 그러면 좋겠군. 잘 되지 않으면 나도 자네도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될 테니까 말이야. 라고 양 사나이가 말했다. 그래요. 나는 말했다. 끔찍한 꼴이란 게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도넛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셨다. 나는 식욕이 전혀 없었지만 무리해서 도넛을 2개 먹었다. 양 사나이는 혼자서 6개나 먹었다. 대단한 식욕이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우선 속을 잔뜩 채워야지. 하고 양 사나이가 말했다. 그러고는 굵은 손가락으로 입가에 묻은 설탕을 털어냈다. 입가는 설탕투성이었다. 어디선가 벽시계가 9시를 쳤다. 양 사나이는 일어서서 옷의 소매를 추슬러 몸에 맞추었다. 출발 시간이었다. 우리는 방을 나서서 어두컴컴한 미로 같은 복도를 걸었다. 노인이 깨지 않도록 우리는 발소리를 죽여서 걸었다. 나는 도중에 구두를 벗어 복도 구석에 버렸다. 25,000엔이나 하는 값싼 가죽 구두를 버리긴 무척 아까웠지만 별 수 없었다. 잘못은 이런 이상한 곳에 말려든 내게 있었던 것이다. 가죽 구두를 잃어버렸다고 어머니는 화를 내실지도 모른다. 내 술을 빨아먹히지 않기 위해 버렸다고 하면 어머니가 믿어주실까? 아니, 소용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가죽 구두를 잃어버린 걸 얼버무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다. 그건 그렇다. 도서관의 지하에서 내 술을 빨아먹힐 뻔했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을 것인가?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괴로울 것이다. 철문에 도달하기까지 긴 거리를 나는 줄곧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양 사나이는 내 앞을 묵묵히 걷고 있었다. 양 사나이의 키는 나보다 머리 절반 정도 작았다. 그래서 나의 코끝에서 양 사나이에 만들어 붙인 귀가 깡충깡충 아래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저기요, 양 아저씨. 구두를 가지러 잠깐 되돌아가면 안 될까요? 하고 나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구두? 하고 양 사나이는 약간 놀란 듯이 말했다. 안 돼, 그런 건 구두 생각은 잊어버려. 구두보다 내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예, 하고 나는 말했다. 그래서 구두 생각은 잊었다. 할아버지가 지금은 쿨쿨 자고 있지만 보기보다 굉장히 민감하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예. 도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소리 내면 안 된다고. 한번 저 사람이 눈을 뜨고 튀어나오면 그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저 버드나무 가지로 얻어맞으면 나는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게 돼버린단 말이야. 특별한 버드나무 가지인가요? 글쎄, 어떨까? 라고 말하곤 양 사나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지극히 평범한 버드나무 가지가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는걸? 나도 잘 알 수 없었다. 야, 이봐. 하고 조금 있다가 양 사나이가 나에게 말했다. 왜 그러세요? 구두 생각 이젠 잊었나? 예, 잊었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다시 구두 생각이 났다. 그것은 생일날 어머니가 사준 아주 소중한 가죽 구두였던 것이다. 뚜벅뚜벅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멋진 구두였다. 내가 그걸 잊어버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찌르레기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찌르레기를 몹시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찌르레기는 전혀 시끄럽지 않다. 찌르레기는 무척 조용하고 단정하다. 개 같은 것들보다 훨씬 조용하다. 개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났다. 어째서 다들 개 같은 걸 기를까? 어째서 다들 찌르레기를 키우지 않는 걸까? 어째서 어머니는 그토록 찌르레기를 싫어하는 걸까? 어째서 나는 그렇게 좋은 구두를 신고 도서관에 왔던 것일까? 우리는 가까스로 철문에 도달했다. 초승달의 어둠이 약간 짙어진 것 같았다. 양 사나이는 두 주먹에다 하악하고 숨을 불어넣고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살며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내 쪽을 보고 싱긋웃었다. 조용히 해야 해? 그러죠. 라고 나는 말했다. 무거운 철문의 자물쇠는 덜컥 소리를 내며 풀어졌다. 작은 소리였으나 몸에 묵직하게 울림이 전달되었다. 조금 사이를 둔 뒤 양 사나이는 살며시 문짝을 밀어서 열었다. 문 저편으로부터 완전한 어둠이 부드러운 물처럼 밀려들어 왔다.
초승달이 공기의 조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반드시 잘 될 테니까. 라고 말하고 양사나이는 나의 팔을 탁탁 두드렸다. 그럴까? 정말 잘 될까? 양사나이는 주머니에서 회중 전등을 꺼내어 스위치를 켰다. 노란 불빛이 계단을 흐릿하게 비추었다. 내가 여기로 올 때 노인에게 이끌려 내려온 긴 계단이었다. 계단 위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미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양아저씨. 뭔가? 저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세요? 기억해낼 수 있겠지만 최근 3, 4년 동안은 가본 적이 없어 확실히 말할 순 없어. 하지만 뭐 어떻게든 알게 되겠지 하고 양사나이는 자신이 없는 듯이 말했다. 나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지금 새삼스레라고 말해봤자 어떻게 될 것도 아니다. 결국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양사나이와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양사나이는 낡은 테니스 슈즈를 신고 있었고 나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맨발이었다. 양사나이는 앞장서서 회중 전등으로 자신의 앞쪽만 비추면서 걸었다. 그래서 나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걷게 되어 자꾸만 양사나이의 엉덩이에 부딪혔다. 양사나이 쪽이 나보다 훨씬 다리가 짧아서 아무래도 내가 걷는 게 빨랐던 것이다. 계단은 차갑고 축축하면서 돌로 된 문은 둥글게 달아 있었다.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 계단이었다. 공기에서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이곳저곳에 뚜렷한 층을 이루고 있었다. 층에 따라 밀도와 온도가 다르다. 내려올 때엔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다. 아마 무서워서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때때로 벌레 같은 걸 밟았다. 연하고 물렁한 감촉과 딱딱하고 투박한 감촉을 발바닥에 느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벌레일 것이다. 아무튼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역시 구두를 신고 왔어야 했다. 오랜 시간을 들려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나서 나와 양사나이는 겨우 숨을 돌렸다. 발이 저리고 무척 시렸다. 굉장한 계단이군요. 내려갈 땐 이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내가 말했다. 먼 옛날에는 우물이었다는군. 하지만 물이 말라버리고 나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야. 하고 양사나이가 가르쳐 주었다. 아, 하고 나는 감탄했다.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야. 그 뒤 우리는 일어나서 문제의 미로를 향해 나아갔다. 양사나이는 첫 번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나아가다 잠시 생각한 다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왼쪽으로 나아갔다. 괜찮을까요? 하고 나는 다시 걱정이 돼서 물어보았다. 괜찮아. 틀림없어. 이쪽이야. 하고 양사나이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불안했다. 미로의 문제점은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보고 나서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엔 이미 손쓰기에 늦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미로의 문제점이다. 양사나이는 몇 번이나 망설이기도 하고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전진했다. 멈춰서서 벽을 비빈 다음 손가락 끝을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길을 바닥에 대보기도 하고 천장에 집을 지은 거미와 중얼중얼 이야기도 하고 공기 냄새를 킁킁 맡아보기도 했다. 양사나이는 보통과는 좀 다른 기억 회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은 자꾸 흘러 새벽에 가까워진 듯했다. 양사나이는 가끔씩 주머니에서 회중전등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2시 50분. 슬슬 초승달의 힘이 약해져 가니까 조심해야 돼. 하고 양사나이는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어둠의 밀도가 변하기 시작한 듯했다. 따끔따끔하던 눈의 통증도 약간 가라앉았다. 나와 양사나이는 서둘러서 걸었다. 날이 셀 때까지 마지막 문에 당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노인이 눈을 뜨고 나서 나와 양사나이가 사라진 걸 알고는 곧 뒤를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나는 양사나이에게 물었다. 괜찮아. 남은 길은 죄다 기억이 났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틀림없이 도망치게 해줄게. 나한테 맡겨도. 양사나이는 확실히 길을 기억해낸 듯했다. 나와 양사나이는 길이 구부러진 모퉁이에서 모퉁이로 미로를 누비고 빠져나갔다. 이윽고 우리는 곧게 뻗은 복도로 나왔다. 양사나이가 회중전등의 불빛을 돌려대자 복도 끝에 문이 어렴풋이 보였다. 문 틈새로부터 흐린 불빛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보라고, 내가 말했잖아. 하고 양사나이는 득이양양해서 말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괜찮아. 남은 것은 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야. 고마워요, 양아저씨. 라고 나는 말했다. 양사나이는 주머니에서 다시 열쇠 뭉치를 꺼내어 문의 자물쇠를 풀었다. 문을 여니 도서관의 지하실이었다. 전구가 천장으로부터 늘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테이블이 있었으며 테이블에는 노인이 앉아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노인 곁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앉아 있었다.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찬 초록색 눈에 개었다. 다리는 굵고 발톱이 6개나 있다. 귀끝이 2개로 갈라졌고 코는 갈색이었다. 예전에 나를 문 개다. 개는 피투성이가 된 찌르레기를 이빨 사이에 꽉 물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양 사나이가 손을 뻗어 내 몸을 받쳐주었다. 줄곧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꽤나 늦었는걸. 하고 노인이 말했다. 선생님,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하고 양 사나이는 말했다. 에이 시끄럽군. 하고 노인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리고는 허리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뽑아들고 테이블을 철썩 때렸다. 개가 귀를 쫑긋 세웠다. 양 사나이는 입을 다물었다. 주위가 조용해졌다. 자, 이제 널 어떻게 해줄까? 하고 노인이 말했다. 자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하고 내가 말했다. 장기를 부리는구는 이해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정도쯤은 꿰뚫어보고 있단 말이다. 하고 노인이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잘 되어나갈 리가 없던 것이다. 덕분에 찌르레기마저 희생되고 말았다. 너! 하고 말하고 노인은 버드나무 가지로 양 사나이를 가리켰다. 넌 쭉쭉 찢어서 구멍에 던져내어 지네의 먹이가 되게 해주마. 양 사나이는 내 등 뒤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 다음에 너! 하고 노인은 나를 가리켰다. 넌 케밥이 된다. 심장과 내수만을 남기고 온몸을 물어뜯게 할 테다. 살점과 삐로 방바닥에 질척거리게 될 때까지. 노인은 즐거운 듯이 웃었다. 개의 초록색 눈이 번들번들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개의 이빨 사이에서 찌르레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찌르레기는 이윽고 닭만한 크기가 되어 마치 작은 기중개처럼 개의 입을 크게 열어젖었다. 개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개의 입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황급히 버드나무 가지로 찌르레기를 때렸다. 그러나 찌르레기는 여전히 부풀어 올라 이번에 노인을 벽에다 단단히 밀어붙였다. 찌르레기는 어느새 사자만한 크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좁은 방에 찌르레기의 확고한 날갯짓으로 뒤덮였다. 자, 이때 도망치세요. 뒤에서 아름다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뒤에는 양 사나이밖에 없었다. 양 사나이도 어안이 벙벙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어서 서둘러 도망가세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양 사나이의 손을 잡고 정면에 있는 문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고 구르듯이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에 도서관에는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었다. 나와 양 사나이는 홀을 달려나가 열람실 창문을 뜯어내고 도서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숨이 찰 때 같이 달리고 달려 공원의 잔디밭에 지쳐서 드러누웠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혼자 남아있었다. 양 사나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양 사나이를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날은 완전히 밝아 아침 해가 최초의 빛을 나무들의 잎사귀에 던지고 있었다. 양 사나이는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잤니? 하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나도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을 먹었다. 찌르레기도 평화로운 듯 모이를 쪼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구두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어머니의 옆모습은 여느 때보다 아주 조금 슬퍼 보였다. 하지만 그건 단지 느낌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그 지하실 입구를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도 든다. 하지만 나는 이제 거기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 해질녘의 도서관 건물을 보기만 해도 발이 오그라들어 버리는 것이다. 가끔씩 지하실에 두고 온 새 가죽구들을 생각한다. 그리고선 양 사나이를 생각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디부터가 어디까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나로선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채로 나는 점점 그 지하실로부터 멀어져 간다. 지금도 나의 가죽구두는 지하실 한 구석에 놓여있고 양 사나이는 이 지상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무척 슬프다. 내가 한 일이 정말로 옳았는지 어떤지 그것조차도 나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지난주 화요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조용한 장례식이 있었고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나는 지금 오전 2시의 어둠 속에서 그 도서관 지하실을 생각하고 있다. 어둠 속은 아주 깊었다. 마치 초승달의 어둠 같다. 네, 정말 길었죠. 거의 1시간가량을 읽은 것 같은데 단편인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이걸 들으시면서 잠드셨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캐릭터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 순서를 바꾼 적도 있고 캐릭터별로 목소리가 바뀐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늘 다른 새로운 비유를 하고 상상도 하는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수술을 받는 뇌 환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노인은 나쁜 바이러스고 도와주는 양 사나이나 뭐 소녀 같은 경우는 뭐 백혈구라든가 의사라든가 뭔가 이런 좋은
역할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읽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그 루신이 썼던 광인일기라는 소설이 생각났어요. 약간 그 당시에 중국의 사회제도를 그 미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뭐 늑대라든가 뭔가 동물로 비유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비판을 한 소설이 있는데 미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역치가 돼서 진짜 현실이나 진짜 인간사를 알게 만들고 진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런 소설도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읽어보았는데 아직까진 사실 모르겠어요. 분명히 찾아보면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짙은 소설은 자기 스스로 읽어보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더 재밌는 작업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목소리가 자주 변했는데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5번째 책 읽는 배우 조종환은 마치고 다음번 6번째 더 재밌는 소설, 시, 에세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